1번부터 이제 담보 책임이 나오죠. 틀린 걸 찾는데 5번을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왜 그렇죠?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한 다 뭐죠? 임의규정. 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답은 5번이죠. 12번입니다. 여러분 갑의 토지를 매수해 다시 병에게 매각하였으나 갑은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정에게 그 토지를 매각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팔았죠, 그죠? 매매하고 또 을이 또 다시 누구한테요? 병에게 다시 팔았죠. 병에게 팔고 그 다음에 갑이 또 다시 뭐예요? 정에게 팔고 정에게 뭘 해줬죠?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을은 자기 앞에 등기하기 전에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요 매매계약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만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고요.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니까 병은 선이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서 할 수가 청구할 수가 있지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 옳은 것이니까 3번 악의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이죠. 갑은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으나 그중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요거죠. 일부 타인에 걸리죠. 일부 타인에 걸리면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5번 2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 12번과 13번도 괜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히 기억하면 되고요. 물론 다음 1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13번 보시면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는데 그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그 건물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그로 인해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오는 것은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이니까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매수인은 악이라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2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가등기가 실행이 됐어요. 가등기가 실행돼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뭐 저당권 실행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보시면 갑은 저당권의 행사를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선이 여하의 불을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16번 다음 중 매수인이 선악불명하고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는 해제권은 두 가지죠.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와 저당권의 실행의 경우니까 답은 뭐죠? 2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답이 되겠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5번입니다. 5번 매매 목적 부동산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됐어요. 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요거는 저당권 전세권이 뭐가 돼서요? 실행이 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5번 질문은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지 뭐 된 건 아니 실행된 것은 아니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7번입니다. 경매한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증에 물을 수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증에 물을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증을 부담하기 때문에 3번 일단 1번 보시면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채무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5번은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무효라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을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취지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위한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X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이전 등기를 받긴 했는데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권리 하자가 아니라 땅, 물건의 하자겠죠. 따라서 기억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니은번 특정물 매매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증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18번 4번 옳은 걸 찾는 거죠. 4번 니은 리을 다시 한번요. 디귿번 그죠. 디귿번 X입니다. 모든이란 말이 X입니다. 그죠. 모든. 다시 한번요. 디귿번 매수인의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맞는데 모든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이행이익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리을번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 유리를 경감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차를 제외한 계약법의 모든 규정은 다 뭐죠?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입니다. 19번입니다. 채권 매도의 담보책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의 채권이 있는데 병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뭐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병은 왜 을한테 채권을 사냐면 갑으로부터 뭐예요? 1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1억짜리 채권이면 한 9천만 원 이렇게 좀 할인해서 판단 말이죠. 그러면 병이 갑으로부터 1억을 받는다면 얼마의 이득이 생기죠?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병이 을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근데 을이 돈 갚을 능력은 되니? 라고 했더니 을이 갑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을 쓰고요. 일단 원칙은 언제 자력을 담보하는 거냐면 채권 양도 시 매매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양도할 때 갑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대신 갚는다 이런 의미고요. 만약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언제 자력을 담보한 거냐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을 채권이 12월 30일 날이 변제기예요. 그럼 을이 병에게 갑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는 말은
지금 얘기가 아니라 12월 30일을 못 갚으면 뭐죠? 내가 갚아줄게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력을 담보하면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거고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언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일단 1번 채권 매매에서 하전한 채무자의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을 말하고요. 3번부터 볼게요. 3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는 말은 언제냐? 매매 계약 당시 채권 양도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4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는 언제죠?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을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5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장래 자력을 담보한 때는 실제로 변제될 때까지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 4, 5번의 전제가 뭐냐면 갑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는 자력을 담보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력을 담보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을이 갑이 못 갚는다를 대신 돈을 갚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채권의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력을 담보한다는 특약을 해야지만 자력을 담보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20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도 적용된다. X. 경매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인정이 되고요. 2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물건 하자죠. 물건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하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채권의 매도인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될 뿐이고요.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니까 선인 경우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형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번 임대차의 존속인데 일단 1번 토지 임대차는 존속기간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2번 X입니다. 왜 X냐면 10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도 삭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설에 나와 있는 651조 제2항이 삭제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됐어요. 651조 1항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고 2항은 갱신할 수 있는데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1항은 무효지만 2항은 뭐죠? 유효니까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당사자는 몇 번을 갱신할 수 있다. 이게 맞다는 의미에서 넣은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국회에서 요 651조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최장기도 제한이 없고 갱신도 뭐죠?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공교롭게도 4번만 답이 아니라 몇 번도요? 2번도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최장기에 제한이 없고 갱신도 10년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처음 계약할 때도 무제한이고 갱신할 때도 뭐예요? 무제한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도 뭐예요? X입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죠?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하고자 할 때 해지 효력 발생 기간은 단축하기로 한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번과 4번 두 개가 답이고요. 2번도 뭐라고요? X라는 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20년을 넘지 최장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갱신에 대해서도 기간의 제한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2번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4번 보시면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임차인이 통지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차인이 다시 한번요. 주장하자 있는 경우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만약에 알았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통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라. 따라서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뭘 부담하죠? 의무를 부담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인데 이거는 뭐 너무 좀 지엽적인 것 같은데요. 답만 볼 건데 3번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 설치한 시설 그대로 이용하여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밑에 판례가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이 인정이 된다면 임대인에게 부당한 이득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지가 계속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려고 할 때는 그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을 하면서 임대를 하면서 시설하니까 요 시설에 대해서 이사 가면서 원상 복구해라 라고 뭐예요? 특약을 하면서 만약 네가 원상 복구를 안 한다면 원상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뭐예요? 공제한다라고 특약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 주로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그 같은 놈이 원상 복구는 안 하고 요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치킨집으로 뭘 해요? 임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원상 복구 비를 보증금에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원상 복구 안 하니까, 그죠?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지엽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측에 4번입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다음 규술 중 틀린 것은?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고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만약에 점유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뭘 행사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5번을 보시면 목적물인 들인 비용이 임대차가 해지한 후에 지출했어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했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위법한 점유이므로 더 이상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행변은 허용된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5번이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면 임대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가게 되고요. 필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하지 못하죠? 배제하지 못하죠. 그럼 보자고요. 4번 보시면 그 다음에 1번부터 볼게요. 부속된 물건이 1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은 뭐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그럼 뭐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되고 부속물 매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뭐 되지 않았습니까?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청구하기 위해서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의, 매수 그런 거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고요. 5번 행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익비는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고 부속 매수청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인데 왜 그러냐면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내 건데 사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무엇을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4번 해가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앞과 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X가 되고 이 5번 같은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내려고 할 때 신경 쓰는 문제니까 별표해 두시고 꼭 확실하게 낼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넘기셔가지고 6번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일단 임차권은 양도할 수 없고 전대할 수 없고요. 임차인이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의 경우 전차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가 된다까지 맞습니다. 임대는 전차인에 대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4번이 답이죠.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습니다. 임차권 자체가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4번이 답이죠. 8번 문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5번 보시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 기간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1번은 X라는 거죠. 1번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을 위한 계약의 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도 없고 지상물 매수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1번과 5번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 통고 기간을 유효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해지하는 순간 바로 임대차 계약은 뭐죠? 종료가 돼요. 해지 통고라면 바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데 실제로 세 가지 사유입니다. 첫째,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요. 답은 뭐죠? 1번이 되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보증금에 관한 문제인데 가입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12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거, 뭐 간판, 아까 말한 치킨집 시설 이런 것들은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3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불리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임차권 자체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하고 전달할 수 없는 권리니까요. 14번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였다. 이 경우에 틀린 설명은 1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일단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병에게 뭘 했어요? 전대차를 했고 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동의를 받았죠. 물론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 아직도 뭐예요? 유효하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병은 자신의 권리를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병이 살고 있는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기 때문에 의무는 직접 부담하게 되고요. 3번 이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죠. 차임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만약에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지는 못하고요. 4번 갑을 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다 해서 병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이 답인데
일단 병이 만약에 건물 등의 임차인이라면 전차이라면 병 등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이제 도급하고 이제 몇 가지만 간단히 보면 되는데, 일단 도급에서 이 문제에서 지금 가장 제가 중요하게 핵심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건물에 관한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해제를 하게 되면 그동안 지었던 건물을 원상 회복한다, 철거해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해제할 수는 없고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1번에 5번 보시면 도급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는 지문은 뭐죠? X다. 이거 하나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인데 일단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보수는 받을 수 없는데 만약에 위임 사무를 처리를 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성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네가 내 대신 부산 가가지고 꼴뚜기 좀 사올래? 라고 했다면 야 인마 부산 가려면 KTX 타고 가야 돼. 그 돈을 어떻게 할래? 에 대해서 갔다 와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1번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는 위임인은 수임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란 말은 사용한 후에 청구한다는 얘기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비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성금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3번인데 도급 계약을 하면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4번을 보시면 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뭐죠? 1년입니다. 1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아까 1번 문제 반복적이죠. 4번이 답인데 도급 계약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고요. 5번도 뭐 당연한 겁니다. 2번이 답이죠.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뭐죠? 보수 청구할 수 있고 2번 지문은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그 다음 6번인데 4번이 답인데 막 위임관계가 종료됐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제3자 상대방에게 대항하려면 종료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안 때에는 종료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를 공지하면 공지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뭐 신문에다가 뭐 공고문을 내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뭐죠? X. 그냥 대외적으로 공지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5번이 중요하죠. 5번 보시면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는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판례니까 당연한 거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연구소 7번은 1번이 답입니다. 항상 조심하시는데 위임계약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 간단한 문제지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가 1번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1번은 개념이죠.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익이죠. 그래서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고요. 5번을 보시면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수라는 말은 돈 주고 산 거죠. 이때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상이면 꽁꽁 얻은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매수 유상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고요. 별로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개념이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뭐예요?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을 사이에 A와 B라는 자식들이 있는 상태고요. 병에 과실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이 뭐죠? 사망을 했어요. 근데 병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죠. 그럼 결국은 병은 갑에게 과실로 뭘 입혔어요? 손을 입혔으니까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나 A와 B는 갑이 죽었다 그래서 손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손해배상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갑이 죽어서 을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꼴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는요? 위자료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가족들은 자신의 손해를 뭐 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이나 무엇을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보시면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배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뭐죠? X다. 이런 유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더라도 병은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3번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일단 공작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본 바가 있다면 일단 누가 책임을 지냐면 점유자가 책임을 져요.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주임을 다했다.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이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2번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 점유자가 스스로가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 주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므로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이죠. 좀 적어보면 부당이득 반환은요. 원칙 악이면 전부를 선이면 뭐죠? 현존이익 범위에서 예외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외. 다만 제한 능력자는 얘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하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선이면 어느 범위 내세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 부당이득 반환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선이었어요. 이때 매매할 때도 선이었고 요 때도 먼저 선인데 요 때부터 뭐가 됐냐면 악의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인 기간 동안은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하면 되고요. 악인 때부터는 뭐죠?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때부터는 뭐예요? 전부니까 계약 당시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충분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선인 기간 동안 선의 이득을 받아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 이제는 우리가 다 아시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자,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해서 반지를 말하는 촛불 끼고 내 첩이 돼주세요 라고 하면 미친놈 하겠지만 내 첩이 되시면 강남에 있는 빌라를 증여하겠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기억나시죠? 그죠? 저번 주인가요? 그죠? 전두환 씨 그 셋째 아들이 그죠? 그 30대 여자한테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죠. 그죠? 모르셨죠? 해외 갔다 오셔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시계를 술집 여종원이래요. 그러니까 첩도 아니고 그냥. 근데 술집 여종분한테 4천만 원 시계를 너 가져 이렇게 쉽게 주려면은 재산이 얼마나 돼야 될까? 그게 궁금한 거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술집 여직원한테 4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만 주려고 해도 이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데 4천만 원짜리 그 시계를 주려고 하면 재산이 수백억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천억 단위는 넘어가야 4천만 원 정도가 뭐죠? 술집 아가씨한테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버지는 29만 원밖에 없는데 아들은 뭐죠?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니 뭐 그 아들은 뭐죠? 나이도 젊잖아요. 그죠? 제 또래 있던데 제 또래고 그동안 뭐 생산을 활동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벌었는데 아무튼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는 요 등기는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 누구 거죠? 을 거다. 그죠?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기속된다. 그럼 5번 보시면 5번 불법 원인급여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미 을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귀속됐으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도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채무의 변제인데 1번이 답이죠. 변제에 있지 아니할 채무를 변제했다면 어차피 뭐죠? 갚을 돈 갚은 돈이니까 채무자는 그 반환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 다만 2번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에 도로 전에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어떻게 해요?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죠? 따라서 미리 갚았으면 갚은 돈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채권자에게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7번인데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그 답은 뭐죠? 5번이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을 완성하는 과정은 오롯이 누가 결정하고 누가 하는 거죠? 수급인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급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누가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도급인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외도 알 수 있겠죠. 도급인이 뭐예요? 지시를 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죠?
도급인도 책임을 집니다. 이거를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대리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누가요?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지 본인이 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본인이 뭐 했어요? 지시를 했다면 뭐죠?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지문 내는 게 뭐죠? 5번이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점유자가 뭘 져요? 책임을 지고요.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9번 문제는 19의 장년동 문제인데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갑이 돌아가시면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더라도 뭘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집을 끝냈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뭐 하죠? 통용 모의고사 강의하니까 그것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